안녕하세요. 올해로 30대 후반이 된 구독자입니다. 요즘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인류애가 사라진다. 믿을 사람 한 명 없다. 그래서인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찾나 봅니다. 팍팍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썰사남에 올라오는 영상을 빠지지 않고 모두 챙겨보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이 없이 살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고 해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그런 도움과 온정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제가 살아온 세상이 항상 아름다웠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미움받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죠. 오늘은 그런 아픔과 어두움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렇게 자란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저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 기억은 퀴퀴한 방 안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는 어머니의 땀을 연신 닦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이불을 말아쥐고 고통에 신음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혀나 입술을 깨물지 않도록 입술 사이에 천을 대어 넣으셨죠. 병이라는 건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 코 밑에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싶으면 휴지 한 장을 뜯어와 어머니 코앞에 두었죠. 휴지가 흔들린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국민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가 하기엔 다소 무서운 생각이죠. 아버지는 바쁜 분이셨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배운 것 없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저 입에 풀칠하는 데 만족하고 삶을 연명하는 데 그쳤죠.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저를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욕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던 거였어요. 단 한 번이라도 원하는 것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특별한 경험을 해봤다면 저에게도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것마저 사치였던 거죠. 어찌어찌 8살이 되어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놀이터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또래 아이들과는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무슨 간식이 있고 그 간식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거였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듣고 말하고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작은 문방구에 가서 이런저런 간식을 샀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친구들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아무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안 먹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왜? 배가 안 고파? 그런데 이건 배가 안 고파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나 돈 없어. 친구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죠. 그럼 엄마한테 달라고 해. 저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픈데. 친구는 웃는 낯으로 또다시 말했습니다. 약 먹으면 되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식은땀을 흘리며 낑낑거리셨는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든 듯 숨소리를 내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곁에 앉아있다가 어머니의 어깨를 슬며시 흔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셨고 저는 다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머니를 부르는 게 서너 번 반복됐을까요?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뜨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눈을 뜨시자마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들은 배가 많이 안 고파도 뭘 먹는데.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또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나 돈 없어. 간식 먹게 돈 줘. 어머니는 흔들리는 동공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된대. 약 먹어. 이 말이 끝났을 때 뒤에서 문이 힘겹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입고 있던 외투를 떨어뜨린 소리였죠. 아빠? 아버지는 제 손을 거칠게 끌고 새 가족이 함께 살던 단칸방을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제 앞에서 돌아선 채 한참을 씩씩거리셨어요. 호흡을 고르고 몸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죠. 들썩거리던 아버지의 어깨가 낮아지고 아버지의 숨소리가 작아지고 깊은 한숨이 얕은 한숨으로 변했을 때 아버지는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팔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너 도대체 왜 네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래. 아프면 약을 먹으라는데 아빠는 그런 것도 몰랐던 거야? 아버지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된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집이 가난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약값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잠자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몸이 세기인 것처럼 일을 하셨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고 가끔 비가 오거나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라면 아버지는 늘 잠만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꼼꼼히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몇 개의 설거지를 하는 거였죠. 꿉꿉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단칸방에서 집안일을 해봤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짧은 정리를 끝내고 나면 아버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주무셨습니다. 저와의 대화는 잘 있었니? 잘 있었어요. 씻거라. 네. 잘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가 끝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했는데 그런 아버지와 대화 한번 못 해본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집안일만 안 하면 저와 대화할 시간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깨끗이 하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제게 수고했다 한마디만 남긴 채 곧바로 잠에 드셨습니다. 그게 참 속상했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마음은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저와 친구들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얻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저는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중학교 1학년, 저는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나이대라면 한 번쯤 겪는 힘겨루기에서 시작된 왕따였어요. 저는 또래에 비해 키는 크지만 몸은 말랐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다면 다른 아이들이 쉽게 건들지 못했을 텐데 키는 큰데 몸은 말랐으니 허우대만 멀쩡한 놈이라 생각한 아이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툭툭 치거나 종이를 구겨서 던지거나 체육복에 오물을 묻히는 등의 유치한 장난이었죠. 끝까지 참지 못한 저는 결국 주동자의 멱살을 잡았고 그 아이는 옳다쿠나 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 싸운 게 문제가 되면 제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이야기할 심산이었죠. 싸움은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싸우는 소식을 들은 담임선생님이 달려오셨고 선생님은 저희 둘을 떼어놓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싸움질이야? 어? 호통을 치는 선생님 앞에서 그 아이는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친구 사이에 장난 좀 친 건데 저 자식이 멱살을 잡잖아요. 그 말에 열심히 반박했지만 선생님의 눈에는 저나 그 아이나 똑같이 보였나 봅니다. 됐고 부모님 모셔와. 초장부터 잡아놔야지. 아주 안 될 놈들이야.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 날 그 아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저는 보호자 없이 학교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으니까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의기양양 서 있는 친구에 비해 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부끄러웠고 저는 여전히 세상에 홀로 있는 듯 외로웠어요. 부모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보다 없으니만 못한 부모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오시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말씀조차 못 드렸던 저는 부모님을 모셔오지 못한 그날부터 모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사가 모두 까발려졌고 그 사실은 저를 만만한 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아무리 괴롭혀도 도움받지 못하는 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전교생에게 만만한 존재가 된 저는 우울한 모습으로 14살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제 상황을 살필 여력이 되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그 사이에 병세가 더욱 악화되셨으니 어머니에게 그걸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제가 먼저 공격하는 거였어요. 중1 겨울방학 내내 괴롭힘을 받았던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제 왕따를 주도하기 시작했던 그 아이를 때려 눕혔죠. 학교가 크게 뒤집힐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주도자와 함께 다녔던 아이들까지 싸움에 끼어들면서 상황이 더 커졌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겁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적잖이 놀라신 듯 했지만 제 생각과 달리 금방 학교에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알려지면 더 큰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했었는데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집안 사정 때문에 괴롭힘 당할 일은 없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잠시 저는 또 한 번 큰 상실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찾아오신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듣자마자 다른 아이들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제 머리를 누르며 저에게도 사과를 시키셨죠.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몰라도 아버지에게만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듣기보다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사소한 이야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5살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같이 어린 학생을 써주려는 업장이 없었으니까요. 이러하다 보니 학교에 빠지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중학교도 나오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장은 필요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욕을 먹어가며 일할 곳을 찾고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찼습니다.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딴 그지 같은 놈들, 너네 얼마나 가는지 보자 라며 저주를 하거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밖에서 가지고 온 스트레스와 불만은 당연히 부모님으로 향했습니다. 왜 나를 낳아서 둘이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대체 나를 왜 낳아서 입을 늘렸는지. 그렇게 세상과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억지로 피하고 하다못해 부모에게 저주를 품었던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야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는 제 곁에서 떠나셨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투병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충격이 되냐? 언제 돌아가실지 예상을 해본 적은 있냐? 라는 말을 들으니 많이 속상하기도 했죠. 저도 속상한데 아버지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일하며 어머니를 위해 모든 인생을 투자하셨던 아버지는 속으로 내심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낫겠지 라는 생각이요. 이 생각은 제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은연중에 어머니가 오래 버티셨으니 이번에도 버티시리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몸이 불편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셨다 하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학교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장례가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분들은 많지 않았고 그분들은 아버지와 저를 볼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내.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하지만 그 말은 별다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큰 상실감에 빠져서 모든 일을 손에서 놓으셨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중학교 졸업장만이라도 따겠다는 생각으로 어찌어찌 학교를 나가긴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도 딱히 없었으니 제 일탈은 점점 선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것들에 손을 대기도 했죠. 저를 붙잡아주는 어른이 없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참 어른을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제 멋대로 살던 저는 그날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어요. 발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시장 한 구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시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거든요. 시장 속에서 비치는 빛을 본 저는 빛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살이처럼 그곳에 다다르니 바쁘게 물건을 옮기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텅 빈 가게에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아 새로 이곳에 온 분인 것 같았죠. 가만히 서서 비틀거리며 가게 앞을 막아서자 아주머니는 "너 술 마셨니?" 라고 물으시며 제 안부를 걱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어른들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 다른 어른들은 "너가 그렇게 살면 죽은 네 엄마는 어떻게 하니? 네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라도 아빠를 챙겨야지." 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따뜻한 위로도 온정이 담긴 보살핌도 받아본 적 없던 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때는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것인지 가게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괜한 섭섭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저는 처음 겪어본 따뜻한 위로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소망마저 물거품이 되자 제 안에 있는 외로움과 분노를 단 한 번도 남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낸 적 없었던 저는, 하다못해 아버지에게조차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저는 세상과 나, 부모님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섞어본 적 없는 아주머니의 가게 문이 닫힌 게 불씨가 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분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가게의 문을 부수고 그 주변 상가 밖에 정리된 잡기들을 모두 던지고 밟아 부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주변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먹지도 않을 저녁을 차려놓은 뒤 잠에 드신 상태였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이 10kg가 넘게 빠진 아버지는 비척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간혹 시장에서 만나던 어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싶어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봐줬어.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시장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아버지는 어른들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있던 저는 어른들에게 목덜미를 잡혀 끌려 나왔죠. 현장을 본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물었고 어른들은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달고 해진 손수건을 주셨습니다. 그 손수건은 어머니가 건강하실 적 만들어주신 손수건이라고 했어요. 그걸 늘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난리를 치면서 그 손수건이 떨어진 거죠. 저는 아버지가 저를 두고 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서만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90도로 몸을 숙이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돼서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이제라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변상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몸을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고 하자 시장 어른들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우리가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하면 애까지 끌고 나온 우리가 좀 민망하네. 그 소리부터 지른 건 나도 미안해요. 대신 변상은 똑바로 해요.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제게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내가 미안했다 라고 말씀하시기만 했죠. 아버지는 곧장 장로 한 구석에 있는 작업복을 꺼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오랫동안 일을 쉬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저녁날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로워하던 저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계세요?" 누가 찾아온 건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얼마 전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신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문을 닫으려는 게 눈에 보이는지 닫으려는 문틈 사이로 발을 쏙 집어넣으셨습니다. 잠깐. 아줌마가 반찬 좀 해왔어. 우리 아들보다 조금 어린데 몸이 너무 말랐더라. 이거 줄 테니까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어. 알겠지? 엉겁결에 손에 쥐어진 반찬통을 손에 들고 후다닥 떠나는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뒤를 휙 돌아보며 그거 가져다 주러 와야 된다. 나 그거 말고 반찬통 없어. 그 후로 아주머니와 가까워졌어요. 반찬을 먹고 통을 가져다 드리고 아주머니가 주신 과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이죠.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던 제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것.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건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 뒤에서 혀를 끌끌 차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콧노래가 나자 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셨고 집안에서도 짧은 대화를 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는 긴 대화를 안 했었으니까요.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꽁꽁 싸매어져 있던 저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2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다시 한번 공부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해본 적 없던 제가 공부를 꿈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게 바로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윤석이 형은 갓 20살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제 검정고시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했죠. 아주머니를 닮아 친절했던 형은 바쁜 와중에도 제 시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 중학교 검정고시에 통과하고 몇 년 뒤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고비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이었죠.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대학 외에는 심리학을 배울 수가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일을 하시고 저도 알바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모은 돈을 제 등록금으로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곰팡이 핀 퀴퀴한 오래된 빌라에서 벗어나 나름 깔끔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해진 옷은 버리고 나름 깔끔한 옷을 사고 가끔 외식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미룬 채 알바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이 정도면 대학 입학을 다시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다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다 잠시 휴식하고 있을 때 위쪽에서 벽돌보다 크고 무거운 돌이 떨어졌고 그게 하필 옆으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버지의 허벅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서둘러 아버지를 병원에 옮겼고 아버지는 골반과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1시간이 하루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선생님은 아버지의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말과 더불어 상처가 아물고 재활치료를 마친 뒤 일상에 복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다행히 산재 처리가 돼서 모든 병원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됐지만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와 제가 함께 돈을 벌어서 아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혼자 벌게 되었으니까요. 하루에 알바를 몇 개씩 하고도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 공부를 했던 저는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그동안 꿈꿔왔던 목표가 한순간에 바스러지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엉엉 울며 책을 빨간 줄로 감싸서 묶고 겨우 일어나 밖으로 옮기려고 할 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윤석이 형이었어요. 형! 걱정돼서 와봤더니 짐은 왜 싸고 있어? 저는 눈물도 멈춘 채 책을 슬며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왜 세상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냐? 형은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윤석이 형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남은 남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 나 혼자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눈앞에 안개가 낀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조금씩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저는 대학에 합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 커주다니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 고생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한참 눈물 흘리셨고 아주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장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형과 술을 마셨던 것 같네요. 그전에는 형이 절대 술을 못 마시게 했었거든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의지하게 되고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시기에 술을 먹는데 시간을 쏟게 된다면서 말이죠. 22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있었던 추억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과제를 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캠퍼스를 걷는 것 전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선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선배이기는 하지만 제가 입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동갑이었죠. 그 나이대의 젊은이들이라면 한 번쯤 풋사랑을 겪거나 하죠. 저에게 있어 선배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선배는 적극적으로 대시했지만 그 마음에 응답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제가 그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었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길다면 긴 군대 생활이 시작됐죠. 군대 가기 전날 선배는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 기다릴 수 있어. 다른 남자 안 만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면 나랑. 선배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배의 말을 잘랐기 때문이죠. 기다리지 마. 나랑 무슨 사이도 아닌데 날 왜 기다려? 다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만나. 군대 다녀왔는데 내가 선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선배는 체념한 표정으로 알겠어. 군대 잘 다녀와. 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군 생활은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어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저와 퍽 잘 어울렸죠. 군대에 말뚝박을한 얘기도 많이 들었을 정도로 군대에 아주 잘 적응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지독히도 외롭고 우울한 시기를 보낸 적도 있지만 저는 결국 누군가의 애정과 위로를 통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 예가 아주머니와 윤석이 형이었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보다 나이가 많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이끌어준 어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포기하고 싶고 막막한 감정이 들 때면 선임이 저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생 상담, 고민 상담, 조언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살면서 있었던 일, 군대에서 경험한 좋은 일과 나쁜 일 등 일상적인 이야기였죠. 그 덕에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선임은 제대하는 날 제 어깨를 붙잡고 농담 섞인 말을 전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좋은 선임 만나서 꿀빤 줄 알아. 넌 진짜 인복이 있어. 선임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애정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내 인생 전반에 걸쳐 힘겨운 일들이 지속될 때 누구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이겨냈는지를 알게 되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낸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움이 돼주기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후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후임이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대에 늦게 들어온 박석영이란 후임은 서글서글한 인상과 똑부러지는 말투로 모두의 예쁨을 받았어요. 다른 후임들에겐 악마 같은 선임도 석영이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야, 형님이라고 불러. 어차피 사회 나가면 형 동생인데 뭘.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죠. 말귀 잘 알아듣고 일머리 있고 예의 바르고 깍듯한데 싫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석영이를 곁에서 지켜볼 뿐 깊은 대화를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석영이를 챙겨주진 않았습니다. 사실 나이도 저보다 많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니어도 챙겨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 시선을 석영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석영이와 함께 입대한 이희찬이라는 친구였죠. 희찬이는 잘 웃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단답형으로 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말도 잘 하지 않았죠. 아, 쟤는 재미가 더럽게 없어. 라는 말이 들려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는 항상 희찬이가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대상일수록 자꾸 건드리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조금 짓궂은 선임과 동기들은 희찬이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언제쯤 화를 내나 보자를 생각했던 거겠죠. 희찬이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물건을 던지면 그걸 집어다 던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고, 욕을 들어도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희찬이에게 나쁜 감정이 없는데도 희찬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정을 붙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희찬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 서경이었습니다. 둘이 근무를 서면서 친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서경이의 의외로 진지한 모습에 희찬이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희찬이가 웃기다는 의외의 사실을 안 서경이는 그날부터 희찬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희찬이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저나 다른 사람들 모두 이제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다로 말하며 희찬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희찬이의 얼굴에 그늘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봤자 대답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서경이를 불러 몰래 이야기했습니다. 서경이는 입에 손가락을 올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에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병장님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희찬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병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또 한 번 주변을 둘러본 서경이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희찬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공사장 얘기를 듣자마자 털이 삐쭉 섰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기억났거든요. 다치셨다고? 얼마나? 걔가 말을 워낙 아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크게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수술도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희찬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저는 그날 희찬이에 대해 참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홀아버지 손에서 컸다는 것과 어머니가 셋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말이죠. 이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희찬이한테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장님. 저는 희찬이와 같은 근무를 서게 되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희찬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제 옆에 섰습니다. 별일 없냐? 아주 유치한 안부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희찬이는 딱딱한 말투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희찬이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뭐 하다 왔냐? 알바하다가 왔습니다. 무슨 알바?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하다 왔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잘 대답하던 희찬이는 이 부분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때가 있었어. 하루에 알바를 3개나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는 수능 공부를 했지.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버지랑 나랑 둘이 벌어도 살기가 팍팍했는데 알바를 몇 개씩이나 하니까 조금은 숨 쉴 구멍이 생기더라. 희찬이는 약간 놀란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장님 집이... 정말 가난했어. 눈물 날 정도로. 차라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프셔서 결국 끝까지 아프시다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어머니 병원비 대랴 약값 대랴 평생 동안 일만 하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삶의 목적을 잃으셨는지 한 1년 반 정도는 멍하니 사셨었지. 희찬이는 제 이야기에 흥미가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대답이 아닌 질문을 했죠.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셔. 일하다가 사고로 많이 다치셨는데 수술받고 재활도 열심히 하셔서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으셔. 희찬이는 안도감이 느껴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너는 별일 없어? 티 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희찬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 것이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셋째 동생이 생겼을 때까지 말입니다. 언제쯤 태어날까 손가락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난산이었지 말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희찬이는 앞을 응시한 채 덤덤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를 미워하셨습니다. 막내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는 그 누구의 죄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방황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에 왔는데 막내는 밉고 그렇다고 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밖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 막내는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희찬이와 똑같이 앞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둘째에게까지 관심을 끄셨습니다. 아예 집안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는 동생들이 하고 싶은 걸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주셨었습니다. 언뜻 본 희찬이의 손에는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제 손과 비슷한 모양새였죠. 그럼 지금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 희찬이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딱 2년만이라도 돌봐달라고. 알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잘 대해주시는지 동생들도 편지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급한 대로 어떻게 해결했는데 아버지가 입원하시는 동안 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한 대로 고모님 댁에 데려다 놓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라 차라리 시설에다 맡길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찬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날 희찬이와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 때 한 가지 다짐을 했죠. 멀게만 보였던 제삿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쉽지만 아쉽지 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고 나는 먼저 사회로 간다. 다들 앓는 소리를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희찬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옆에 있던 간부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위병소를 나왔습니다. 제가 간부에게 부탁한 건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모은 월급 전부였습니다. 복학하면 생활비에 보탤 생각으로 먹을 거 안 먹고 살 거 안 사고 하다못해 나가면 돈 쓸까봐 외출과 휴가도 줄이며 모은 돈인데 그걸 희찬이에게 주고 왔어요. 제가 줬다는 것을 알면 희찬이는 죽어도 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몰래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학 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저는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만났던 동갑내기 선배였죠. 우연한 만남이었음에도 선배는 예전과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예뻤어요. 그리고 저를 향한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평범한 친구로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와 선배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선배에서 여자친구가 된 미소는 틈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미소의 집안이 너무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건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부유한 선배의 집안에 인사를 간다면 소금을 맞고 쫓겨날 게 뻔했죠. 하지만 미소는 그런 저를 재촉하며 딱 한 번만 만나 뵙자.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믿을 게 뻔하니까 일단 보자. 응? 더 이상 미소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미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양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고 한참 동안 복도를 걸어 실내화를 갈아 신는 곳이 나왔을 때 아침부터 빠르게 뛰고 있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소는 문을 열고 엄마 아빠 나 왔어 라고 외쳤고 안에서는 어머님이 잠시만 기다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미소의 오빠였어요. 왔냐?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온몸이 경직돼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채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 남자친구 이영석입니다.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깍듯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미소 오빠 박서경입니다. 미소 오빠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리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서경? 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저와 미소의 오빠는 뒤로 넘어갈 듯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서경이? 이병장님! 제 여자친구 박미소의 오빠는 군대에서 만났던 제 후임 박서경이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늦게 입대했다던 박서경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유학했다던 미소의 오빠였을 줄이야.
박석영, 미소의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요? 아니, 우리 미소가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기대했는데 이 병장님이면 우리 쪽에서 환영이죠. 얼떨떨한 기분으로 미소의 오빠를 보고 있는데 큰 소리에 미소의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 남자친구 이영석입니다. 미소의 부모님은 밝은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건네셨고 곧장 미소의 오빠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래? 혹시 아는 사람이야? 미소의 오빠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허허 웃으며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만났다던 선임 있잖아요. 제대할 때 어려운 친구 도와줬다던 그 선임. 두 분은 생각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손뼉을 딱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후임 사정이 어렵다는 거 듣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월급 다 주고 제대한 사람? 미소의 오빠이자 제 후임이었던 박석영은 제 팔을 잡고 붕붕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부모님은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셨고 미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붕 떠있는 석영을 겨우 진정시키고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식사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이 사실을 알린 건가 했더니 제가 부탁했다던 간부가 영석이도 참 대단해 라고 말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희찬이가 추궁한 끝에 제가 월급을 주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데 대체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무슨 우연이냐고 말했습니다. 미소의 아버지는 점잖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우리 미소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저는 쭈뼛거리며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영이가 외쳤습니다. 묻기는 뭘 물어봐요, 아버지. 이건 우리 쪽에서 환영이지.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놈팡이들은 필요 없어요. 사람이 좋아야지. 미소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너 말이 맞다. 내가 물어본 건 결혼하고 싶다는 게 미소만의 생각인지 물어본 거다. 우리 석영이한테는 말 많이 들었네. 우리 미소가 자네 같은 사람이랑 만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됐구먼.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이런 말은 꿈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밥 먹는 것도 잊은 채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미소의 오빠는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놀랐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조용히 눈물을 삼키셨죠. 그리고 현재 저는 미소와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미소의 부모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의 병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병행하다 보니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활기를 찾게 되셨어요. 결국 제 아버지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신 거죠. 서두에 적었듯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요즘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 함께 살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힘이었고 당신도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